안녕하십니까. 영화평론가 정재영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지금 그 홍상수 감독의 소설가의 영화 이제 네 번째 주 마지막 토크인데요. 오늘 영화수다 톡톡시네의 마지막 토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세 분의 평론가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이제 지금까지 소설가의 영화 줄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인물들 거기에 숨겨진 많은 의미들을 갖다가 이제 해석을 했는데 요즘에 이제 그런 말을 쓰더라고요. 홍상수의 멀티버스다. 그래서 홍상수 마치 그 마블 시리즈처럼 이 영화에 나왔던 인물이 이 영화에도 나오고 이 영화에 나왔던 또 이야기 좀 비슷한 얘기가 여기도 나오고 막 이렇게 거대한 유니버스가 이렇게 형성이 되는 홍상수의 멀티버스가 있을 정도로 홍상수 영화는 다 이렇게 조금씩 비슷하다 뭐 이런 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소설가 영화 하나를 사실은 얘기를 했지만 이제 좀 종합적으로 그동안의 또 과거 영화들과도 관계해서 좀 풀어나가는 그런 시간이 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이제 일단 여기서 이제 그 주제로서 우리가 좀 이렇게 정리해야 될 만한 그런 화두들을 제가 좀 이렇게 뽑아봤는데 이 영화를 보면은 등장인물들이 다 예술가거나 예술가 지망생이에요. 뭐 예를 들면 뭐 영화 감독, 소설가, 영화 배우의 또 남편은 도예가, 또 감독 지망생, 또 시인도 나오죠. 시인, 또 있나요? 그래서 이제 다 그 인물들이 하나같이 다 예술가예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도대체 홍상수가 그래서 이 영화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어떤 예술의 세계, 예술이라는 거를 뭔가 얘기하고 있는 것인가? 예술을 어떻게 생각하는 건지. 예술이라는 게 그냥 그렇게 흔해 빠진 그냥 밥 먹는 것 같은 그냥 평범한 어떤 일상의 그런 건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도대체 좀 뭔가 사람마다 드는 생각이 다 있을 것 같은데 우선 평론가 여러분들이 한번 또 해석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지승학 평론가님 예, 저는 일단 일단 제가 되게 의도적으로 뭔가 이렇게 예술의 세계를 모아놓은 것 같다라는 거에는 동의하시죠? 예. 그건 100% 되게 의도적인 거죠. 예, 그렇죠. 그리고 그건 우연의 결과일 수 없고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여기서 주목해 보고 싶었던 부분이 뭐였냐면 원래 이전에는 이제 평론가와 교수의 그 찌질함 이런 것들이 맞아요. 그전엔 그게 많이 또 등장했어요. 네. 교수 항상 나오고. 교수 항상 나오고 평론가 그렇게 찌질할 수 없죠. 평론가가 잘하지 못하면서 망조가 든 게 되게 그러니까 시니컬한 사람 같아요. 홍상수 때문이라고 제가 일을 갈 수밖에 없는데. 네. 근데 어쨌든 어느 순간인가 이 두 직업군이 빠지기 시작했고 여기에 이제 감독과 시인, 도예가는 굉장히 좀 사실 살짝 뜬금없긴 했어요. 등장하지도 않는 사람인데 도예가 남편이라고 하는 걸로. 근데 이게 저는 어느 정도의 관심사가 투영된 측면이 있다고 보는데 예전에는 이제 어떻게 악플도 관심이라는 표현처럼 그 영화의 그 찌질한 모습으로서의 교수나 평론가들이 등장을 했었는데 이제는 거론조차 되지 않고 그 대상이 이런 소설가나 도예가 소설가는 이제 영화 제목에도 등장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게 그렇게 카메라 있니? 카메라 잘 다루니? 라는 말을 여러 번 반복하는 걸 또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예술이라고 하는 측면을 여러 종류로 삼는 게 아니라 카메라를 잘 다룰 수 있는 사람에 국한지었을 때 홍상수 감독 스스로가 생각했을 때 이러한 사람이 좀 존재하고 그 사람들을 다룰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해서 이렇게 이제 군을 좀 새롭게 분류를 한 거라고 좀 보이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관심사의 교수와 평론가는 빠졌고 이제 거론조차 될 필요가 없는 존재가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정도로 좀 변화가 거기서 감지가 됩니다. 저는 이제 홍상수 영화 전체로 놓고 봤을 때 예술가들이 등장하는 이유는 일단 홍상수 영화가 사실적인 이미지나 이야기를 가지고 가면서도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영화이기 때문에 비일상적인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적인데 비일상적이려면 말한 것처럼 계속 뭔가 여행을 다니거나 뭐 어쨌든 한량처럼 할 일이 없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예술가라는 직종 자체가 가장 적합하고 왜냐하면 이제 창작을 하다가 쉬는 경우가 많고 여행도 다니면서 창작도 하기도 하는데 보통 창작한 장면은 안 나오죠 거의. 그래서 그 예술가라는 직종을 선택한 것 같고 두 번째 이유는 이제 예술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예술가들이 등장한다는 게 두 번째 이유인 것 같습니다. 영화에 대한 영화 혹은 뭐 영화 현실의 관계를 얘기하기 위해서는 예술가들이 나와야 예술에 대한 얘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재 평론가님 뭐 근데 저도 뭐 예술가들이 나오는 거는 자기 영화에서 그 예술적인 측면을 더 그거에 뭐 진수 같은 거를 표현하고 싶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허황된 인물로서의 그런 예술가들이 많이 등장하고 그 안에서 진짜 예술의 본질에 대해서 이렇게 파고 들어간다고 해야 되나? 그걸 드러낸다고 해야 되나? 이런 면들이 영화 전체 전반을 통해서 이제 표현됐다고 생각을 하고 그 아까 말씀하신 홍상수 멀티버스에 대해서는 이게 홍상수라는 영화의 문법 아니면 뭐 스타일, 메타포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혹은 반복되면서 진화하고 그 이야기가 변해가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홍상수 감독이 되게 자기 고백적인 그 영화를 많이 하고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신이 느끼는 거, 자신의 시각 아니면 자기를 둘러싼 담론들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하고 있는 작업에 대한 뭐 본질 같은 거를 계속 이야기하고 자기의 생각이 변화하는 것에 대해서도 그 영화에서 다 드러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런 식으로 홍상수 멀티버스 뭐 이런 게 딱 홍상수 감독만 그런 건 아닐 거예요. 이렇게 반복적으로 자기의 메타포를 계속해서 쓰는 감독들은 뭐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도 그런 면들이 있고 그래서 이거는 이게 뭐 지겹다 이런 느낌보다는 그 사람의 그런 지문 같은 것으로 느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근데 결국은 예술과 현실의 관계를 어떻게 보는 건가요? 예술가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는 일단 예술에 대해서는 좀그 위선이라고 생각하는 좀 이렇게 증오심 뭐 이런 게 좀 분명히 배어 있는 것 같고 그 홍상수 감독 영화에서는 그래서 그 위선으로서의 예술과 현실로서의 꿈 이 두 가지 키워드가 충돌되고 있는 영화의 문법을 사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기도 했습니다. 또 뭐 뭐 예술이 어떻다라는 걸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영화니까 영화적인 방식으로 이렇게 영화만이 느낄 수 있는 어떤 감각 같은 것들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런 방식을 사용한다고 저는 느끼는. 그래요? 저는 좀 생각이 다른데. 예를 들면 이제 강원도의 힘 같은 경우도 이제 예를 들어서 앞에 파트에서 금붕어가 나오는데 그 금붕어가 등장인물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여자와 남자가 이렇게 두 파트로 나뉘잖아요. 여자 파트에서 금붕어가 전혀 있을 법하지 않은 산에서 이렇게 발견이 되고 그 뒤에 이제 보면 두 번째 파트에서 남자가 자기 이제 사무실에 있는 금붕어 원래 두 마리였는데 한 마리가 없어진 걸로 나온다고. 그래서 관객들이 그걸 보고 이 금붕어가 저 금붕어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사실 이 마지막에 두 인물이 만나는 장면이 지상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꿈같이 느껴진단 말이죠. 그래서 영화가 앞에서 던져놨던 것들을 뒤에 갑자기 한번 반복하면서 사실적으로 느껴지던 이야기가 꿈처럼 느껴지면서 영화라는 게 이런 감각을 나한테 주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느껴지게끔 하는 거죠. 북천방향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앞에 등장했던 그 유준상 배우와 이제 바람을 피우는 어떤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와 똑같은 배우지만 다른 사람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처음에는 다른 사람인 것처럼 보였다가 뒤에 마지막 장면에서는 앞에 사람과 같은 사람인지 데자뷰나 뭐 헷갈리게끔 약간 언캐니한 느낌을 준단 말이죠. 그럼으로써 우리가 사실적으로 느끼는 영화도 알고 보면은 픽션이고 우리의 현실도 어떻게 보면 이 영화를 거울처럼 바라보듯이
그 중간지대쯤에 있을 수 있는 걸로 느껴질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감각을 던져주는 게 영화다. 네. 저는 그런 걸 의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예술이랑 반대되는 게 현실적인 거라고 현실적인 것, 현실 논리라고 한다면 뭐 이렇게 저는 대비되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말로 이루어진 가짜의 세계에서 진실을 드러나게 하는 것이 예술의 역할이라고 해야 되나? 여기서 말하는 그런 이 홍상수 영화의 본질, 뭐 아니면 준이가 이야기한 내가 찍고 싶은 영화는 이런 영화다라는 거, 이게 뭐 준이가 감독의 페르소나라고 한다면 진실을 드러내는 것이 뭐 감독의 내밀한 고백이면서 동시에 뭐 이 영화에서 자기가 표현하고 싶은 진실을 포착하는 이런 것을, 사실 그 김민희라는 배우가 그 컬러로 쫙 바뀌는 그 순간에 사람들이 느끼는 그 움직임이라고 생각해요. 마음속의 움직임 같은 건데, 이걸 영화를 보면서 제가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는 진실이라는 거는 결국은 증명할 수 없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진실은 어떻게 해서 이게 진실인지 확증되는가라고 생각하면 결국에는 그 사람이 느낀 어떤 감상이라고 해야 되나? 그거가 공감되는 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러한 사유로 유도한다고 해야 되나? 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예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했어요. 어떻게 보면 예술이라는 거를 이렇게 정의 내리는 것 자체가 조금 약간 좀 무리한 거긴 하지만, 그래서 이 영화에서 예술은 무엇일까라고 생각한다면 아마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이 영화에는 그 예술가들이 다 등장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준이를 놓고 보면 준이는 소설이라는 예술을 하는데 소설을 그만두고 영화를 찍는단 말이에요. 영화라는 예술을 찍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목이 소설가의 영화가 된 거예요. 그리고 오키의 영화라는 영화가 있어요. 거기서는 오키가 영화를 찍죠. 자기 얘기를 영화를 찍어요. 그래서 홍상수가 영화라는 매체를 뭐라고 생각하는지 보여줘요. 오키의 영화를 보면. 자기 얘기예요, 그냥. 자기를 드러내는 매체다. 이렇게 거기서는 선언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소설이라는 예술 형태를 하던 사람이 소설을 그만두고 왜 영화라는 매체로 이 사람이 바뀌었을까 하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술이란 그러면은 왜 소설을 그만두고 준이는 영화를 찍었을까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건 의미가 없는 건가요? 의미가 없진 않죠. 어떤 의미인가요? 지혜평론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글을 버리고 이렇게 수와 같이 눈에 보이는 거, 그 다음에 카메라 렌즈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시각적인 걸로 넘어간다는 왜 그런 걸까요? 그런 걸 하잖아요. 그러니까 소설 같은 경우는 어쨌든 글이기 때문에 가짜죠. 우리가 누가 봐도 가짜인 걸 알 수 있지만 영화는 사실인데 이게 그냥 이미지이기 때문에 허구이기도 한 중간 지점에 있는 예술인 거죠. 가짜인데 진실한 거.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연극은 물론 연극도 가짜면서 진짜지만 진짜. 그래도 그거는 우리가 눈앞에서 보고 있는 현재이기 때문에 진짜란 말이죠. 진짜인데 영화는 이미 찍어놓은 거를 이미지로 보는 거기 때문에 현실이면서도 이미지라는 가짜는 중간 지점에 있는 거죠. 유령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 감각 자체를 이 소설가로서는 소설이 아니라 해보고 싶었던 거. 시각적으로 그렇게 뭔가 현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숭배하잖아요. 그 아마추어 애가 수화를 하던 애가 시인, 소설가, 예술가를 숭배하는 태도가 나와요. 그게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항상 모든 영화에 다 나와요. 홍상수의 모든 영화에 보면 항상 영화 감독을 숭배하는 어떤 애들이 있고 아마추어들이 예술. 그런데 그 예술가는 냉소적으로 비판해요. 홍상수 감독은 아주 정말 문제가 많은 영화 감독, 문제가 많은 시인, 문제가 많은, 여기서도 시인 문제 많잖아요. 옛날에 뭐 잠자를 했는데 뭐 매달리고 더러운 놈이다. 다 이렇게 옛날 교수, 평론가 막 비하하듯이
예술가가 굉장히 비하하는데 네. 그 순수한 사람들은 아마추어들은 그 예술의 세계를 동경하고 너무 순수하게 생각하고 너무 숭배해요. 네. 그거를 묘하게 거리감을 두고 보여주면서 관객들한테 네. 분명히 뭔가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뭘까요? 그런 것도 홍상수 영화의 특징 중에 하나인 거죠. 예를 들면은 이제 그게 제일 대표적으로 드러난 게 북촌 방향에서 유준상 배우가 자기가 좋다고 이제 따라오는 학생들한테 욕을 하면서 따라하지 마, 따라오지 마 욕을 막 하거든요. 그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홍상수 영화에 뭐예요, 그러면? 두 축이 있다고 생각하면 제가 왜 말한 것처럼 예술을 그렇게 네. 또 숭배하는 그 현실을 보여주면서 네. 또 왜 또 이쪽 현실에서는 예술이란 거 그거 똥이야 말하자면 이런 식의 어떤 비하를 또 하냐는 거죠. 그 두 가지 미선적인 거라고 얘기를 두 하고. 가지 축이 있는데 이제 정말 그냥 영화가 가진 양면성을 보여주는 홍상수의 축과 현실에서 인간의 양면성을 보여주는 축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초창기 영화들은 이 인간의 양면성을 보여주는 게 조금 더 컸다고 한다면 이제 어느 기준이라고 딱 잘라서 말할 수는 없지만 오키의 영화를 지나서는 조금 더 이게 비선형적인 방식의 구조를 사용하면서 여기에 좀 후자에 더 가까워진 거죠. 제 생각에. 최선화 선생님은. 그렇죠. 저도 약간 같이 동의하는데 이게 어쨌든 홍상수 감독이 자기의 영화라 자기의 이야기를 말하는 어떤 연필로서 카메라를 이용하는 거라고 한다면 과거의 몇 작품에서는 그거에 대한 예술가를 증오를 한 거라면 이후에는 이제 예술 그 자체에 대한 어떤 혐오감을 드러내는 거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저는 이 홍상수 감독이 이렇게 드러내는 거에서 본질적으로 놓치지 않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그 독일 쪽에서 홍상수를 많이 높게 평가하는 것하고도 좀 연결이 된다고 보는데 그게 그러니까 약간 후설 철학하고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현재성이라고 하는 것과 지금이라고 하는 키워드에서 이 영화는 아무리 과거를 말하고 미래를 말해도 늘 현재성으로서 드러나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결국에는 지금이라고 말로 바꿔도 될 정도로 그렇지만 지금이라는 시간은 과거의 시간과 앞으로 있을 시간이 중첩되어 있는 거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으니까 후설의 철학에 따르면 그래서 그게 정확히 녹아 있는 그런 거고 또 그것이 인물로서 재현이 될 때에는 이런 양가적인 의미로 드러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영화를 서사로 보려고 한다고 한다면 그 독일 사람들 같은 경우에 독일 평론가들은 아무래도 그런 후설 철학에서나 볼 수 있는 현재성이나 시간의식이나 뭐 지금이라고 하는 논리적 구조로 이 영화가 재현되고 너무나 정확하게 재현되고 있다는 거에 감탄을 해서 늘 상을 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넓혀서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예. 자, 이 영화의 그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뭐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한 것 같은데 혹은 또 주인공 이런 것도 뭐 여러 가지 다양하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 영화는 다시 주인공이 없다라든지 뭐 이런 식의 얘기도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사실은 소설과 영화고 처음에 시작을 길수 소설가로부터 준이로부터 시작을 해서 준이가 주인공인 듯 보이는데 마지막에는 등장하지 않으면서 마지막에는 김민희로 또 끝난단 말이에요. 김민희가 주인공 같기도 하고 어떻게 봐야 됩니까? 주인공이 있습니까? 있다면 누굽니까? 거기에 따라서 주제도 달라질 것 같은데. 최선화 선생님. 저는 뭐 아무래도 영화에서의 주된 인물이 주인공이라 한다면 준이가 당연히 그 계속 그 모든 장소와 모든 시간. 근데 마지막에는 또 그러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 마지막에는 아예 등장하지도 않는데. 그렇죠. 근데 그런 의미에서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분량을 놓고 보면 이만큼 등장을 했고 끝에 이제 조금 등장하지 않았던 건데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예를 들어 준이 자체가 뭐 예를 들어 유령이었다라고 말을 한다 하더라도 일단 그 극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게 어떻게 보면 서론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안에 이제 주축이 된 건 준이라고 볼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문제는 이게 우리가 이걸 만약에 준이라는 캐릭터를 빼고 준이가 만든 영화 속의 주인공이 예를 들어서 그
길수라고 했다면 길수가 길수가 또 주인공이 될 주인공이죠. 수가 네. 될 수밖에 저는 없죠. 어떻게 보면 길수가 또 주인공 같아요. 저는 이제 준이가 주인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네. 제목도 소설가의 영화고 소설가가 영화를 만든다는 게 어떻게 보면 핵심 줄거리이기 때문에 영화 감독은 영화가 완성되면 당연히 뒤로 빠져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영화가 완성되었을 때 감흥을 주는 건 당연히 배우고 그 다음에 결국 영화 끝나고 나면 남은 거는 또 관객이기 때문에 관객은 그 길수는 배우기도 하지만 관객이기도 하잖아. 근데 마지막에 관객으로서 나온 거죠. 그렇게 해서 영화가 만들어지고 상영되고 관객에게 보여주고 끝나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독이 만들고 배우가 보여줘서 감흥을 주고 그다음에 관객이 결국에는 극장 밖을 나와서 사라지는 것까지가 영화를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준이가 주인공이잖아요. 네네. 그 주제가 뭐예요?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준이는? 주제라고 정확하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홍상수 영화에서 뭐 주제 이렇게 말하면 없나요, 주제가 그러면? 그러니까 주제가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고 이렇게 영화에서 어떤 감흥을 주느냐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이 홍상수의 영화의 대부분의 아까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렇게 영화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현실이랑 픽션이랑 중간 지대에 있는 거고 그 중간 지대에 있다는 우리의 그 감각을 영화가 빌드업해서 마지막에 딱 보여줬을 때 관객이 느껴지는 그 감흥이 어떻게 보면 주제다. 그래서 영화가 그동안 어떻게 보면 고정되어 있는 샷, 고정되어 있는 카메라로 대부분 이렇게 흑백으로 보여줬다가 소설과 영화에서는 굉장히 자유로운 방식으로 카메라를 들기도 하고 흑백에서 컬러로 바뀌기도 하고 카메라 뒤편에 있는 사람이 카메라 안에 있는 사람과 말고 나누기도 하고 그때 그 전환되는 감각 자체가 어떻게 보면 주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영화에서의 주제는 뭔가요? 저는 그 연장선에서 딱 보면 소설가는 문자를 다루는 사람이고 영화는 이미지라고 한다면 문자가 영상으로 바뀔 때 나타나는 모든 것이라고 정의를 좀 내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약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흑백이잖아요. 흑백은 사실 흰 종이와 검은 잉크라고 할 수 있거나 아니면 이제 문자적인 어떤 메타포라고 한다면 컬러로 바뀌는 건 영상적인 의미고 이미지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물론 그 한순간에 짧고 또 순간적이고 짧게 변화된 그 시점이긴 하지만 어쨌든 소설가가 문자에 중독된 상태에서 벗어나고자 해서 영상으로 넘어가려고 했다라는 측면으로 이해를 해본다면 그 컬러로 바뀐 것도 사실은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계속 그 수화를 시도하려고 하고 문제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그 다음에 각색된 어떤 이야기에서 벗어나서 일상의 자연스러움을 추구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대부분 문자라고 하는 것이 강박해왔던 것에서 벗어나서 영상이라고 하는 자유를 찾아 떠나는 뭐 이런 느낌으로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이 영화가 그 제목이 이제 소설가 영화고 그 영화를 보여주잖아요. 그 영화를 만드는 어떤 과정이 있잖아요. 이해영을 중심으로 해서 본다고 할 때. 그 어떻게 보면은 이 영화가 영화에 대한 영화란 무엇인가라는 거를 얘기한 주제가 있는 건 아닐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홍상수, 그러니까 그래서 영화란 무엇인가, 홍상수 이런 거에 영화는 무엇인가? 네. 홍상수가 하고 싶은 영화는 무엇인가? 그런 주제가 뭔가 네.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이제 이게 감독을 반영한 아니면 뭐 작가주의가 드러나는 작가 의식이 드러나는 그런 영화라고 생각하고 그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저는 이게 약간 그 교과서 같은 뭔가 교과서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영화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영화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셀프 인터뷰를 하는 자연인 그런 홍상수가 아니라 홍상수라는 영화 세계 아니면은 그런 작가 의식을 인터뷰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아까 뭐 어떤 인물에 대해서 이 인물은 이렇고 저 인물은 저렇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저는 사실은 여기에 나오는 인물이나 요소들이 다 그냥 이 작가
라고 생각해요. 홍상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인물이 데뷔된다고 했을 때도 이것도 뭐 과거의 홍상수 아니면 홍상수의 밖과 안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그 소설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보기도 하거든요. 나오는 인물들이 다 결국은 작가다 이렇게 보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여기에 나오는 모든 인물도 저는 다 결국은 그 뭐라 해야 되지? 그 거울로 이루어진 방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처럼 그 감독이 반영되는 여러 가지 모습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외부에서 홍상수 영화 혹은 홍상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바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보고 어떤 사람이 저렇게 보고 어떤 사람이 이런 측면에서 이야기할 때의 그 모든 여러 측면에 홍상수가 나와서 이야기를 꾸려나가는 그런 이야기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예. 홍상수 영화가 다 똑같다 그런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홍상수 영화는 넓은 의미에서는 똑같은 게 맞죠. 어떤 점이 똑같나요? 이제 소재랑 그다음에 이야기 전개랑 뭐 이런 캐릭터들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통 관객들이 봤을 때는 아, 또 똑같은 얘기하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는 이해를 할 수 있죠. 네. 근데 하지만 그걸 이제 디테일하게까지 안 보더라도 그냥 영화를 이제 선입견 없이 보면 비슷하지만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다른 데서 오는 재미를 우리가 느끼는 거고 실제로 홍상수 영화도 그렇게 영화를 찍는 이유는 우리 현실도 우리가 다 인간들이 다 비슷하지만 다 각자 다르고 그 다른 데서 어떤 삶의 즐거움 오는 뭐 그런 감흥 같은 걸 느끼면서 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영화도 장르 영화도 어떻게 보면 공포 영화는 다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액션 영화 다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꼭 비슷하다고 해서 그게 문제는 아니고 비슷하지만 다른 것들이 어떤 감흥을 주느냐가 영화의 이제 핵심이고 그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주사 선생님, 예, 저는 이게 식상하지 않을까요? 관객들이 저는 그래서 다 똑같은 비슷비슷하니까. 예, 이게 일단은 홍상수 감독 영화를 최근에 이제 제가 좀 느낀 건데 그 오즈 야스지로라는 일본 감독의 어떤 느낌이 좀 어느 정도 배에 나오죠. 비슷비슷하죠. 예. 오즈 야스지로도. 오즈 야스지로 감독도 뭐 40여 편 이상 촬영했지만 다 보고 나면 한 편 본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다 거기서 거기고. 근데 그가 뭘 다루고 있느냐를 보면 가족 얘기가 나오는데 가족을 다루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가족의 어떤 그 내밀한 그 감정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다면 아까 우리 정지혜 평론가님 말씀하셨다시피 가족의 진실이란 무엇인가를 접근해 보면은 사실 거기서 거기일 수밖에 없거든요. 갑자기 가족에서 다른 게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별다른 게 있을 수 없다. 예. 그래서 아까 또 우리 사회자님께서 얘기해 주셨지만 그럼 영화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져본다면 홍상수 감독은 영화란 똑같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고 답을 하고 있는 측면에서 이게 이 작품 세계관의 어떤 그 유사성, 아무튼 그 비슷비슷함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 세 개의 그 영화 성찰성이 두드러진 세 편의 영화를 제가 생각을 해보는데 오키의 영화, 그 다음에 클레어의 카메라, 그 다음에 소설가의 영화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영화에 대한 성찰성을 굉장히 깊이 있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 오키 영화의 그게 네 개의 옴니버스인데 그 중에 하나에 보면 그 이성균이 사실 어디서 나왔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도 그것도 비슷해가지고 어느 에피소드인가에 이성균이 그 감독이면서 강사인데 학생한테 이게 아마 첫 번째 에피소드 같아요. 그리고 여러 번에 걸쳐서 나오는데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막 혼을 내면서 아주 기억납니다. 이거 굉장히 억지인데 억지에서 자연스러운 게 나오는 거야. 인위에서 그게 나온다. 이게 사실은 성찰적인 영화라는 게 그런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이 또 되게 허위적인 사람이잖아요. 이제 그런데 거기에 이제 오키의 영화에서 마지막에 오키가 피날레를 딱 긁 때 오키 영화에서 영화란 자기를 드러내는 매체로 이렇게 그러니까 현실과 다름이 없는 그냥 현실과 평행선에 있는 똑같이 같이 가는 그런 모습이었고 클레어 카메라에서는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더라고요. 그 사진이 결국은 갈등과 모든 것을 해결해주는 그래서 사진을 찍힌 거로 인해서 모든 오해가 풀리고 뭐가 되고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사진이라는 미디어가
이 카메라라는 미디어가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거를 홍상수 감독이 얘기하는 것 같고, 여기서는 결국은 이건 이제 제 견해인데 김민희와 홍상수의 관계로 봤을 때 김민희의 그 어떻게 보면은 불행을 그 단편 영화를 통해서 굉장히 성스러운, 어떻게 보면 그게 그 전에 강변 호텔과 플립들을 통해서 나타난 그 플립들에 나타나는 그 두 여성의 아주 굉장히 성스러운 어떤 그 이미지와 같이 굉장히 성스러운 그 꽃이 그 같은 그 이렇게 전이가 되는 꽃이더라고요. 보니까 꽃의 이미지가 플립들에 나오는 그 들꽃. 근데 굉장히 천사와 같은 그렇게 우상한 어떤 지상에서 아주 굉장히 성스럽게 승화된 어떤 두 여성의 모습처럼 김민희가 머리에 꽃을 하고 그 뭔가 어떤 굉장히 성스러운 어떤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영화가 만들어주면서 본인은 이렇게 증발되는, 감독은 뒤에 뒷모습을 보여주면서 증발된 어떤 그런 관계로 이렇게 느껴져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자기 고백적인 면도 있으면서 그렇게 보면은 그런 맥락도 있으면서 또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이렇게 영화가 미디어로서 작용해도 분명히 영화가 기능하는 바가 있는 굉장히 그런 매체로 매체성을 잘 드러낸, 그런 성찰성을 잘 드러낸 그런 영화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오늘 시간이 많이 경과해서 여기서 끊어야 되겠네요. 너무 시간이 많이 가. 아쉽지만 오늘로써 소설가의 영화에 관한 4개의 토크를 모두 마치고요. 어떠셨습니까? 좀 아쉽죠? 네, 아쉽지만. 예, 아쉽죠. 네. 하고픈 얘기를 네. 10% 정도밖에. 예, 그래서 홍상수 영화의 매력인 것 같아요. 홍상수 영화가 사실은 되게 어렵게 느낀다면 어렵지만,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그런 영화의 속성을 갖고 있다. 굉장히 많은 해석. 영화의 한 측면인 것 같아요, 그게. 예, 그래서 영화라는 게, 영화 보는 것도 즐겁지만 영화를 얘기하는 어떤 즐거움, 많이 생각할 수 있게끔 성찰하게끔 하는 즐거움을 주는 그런 감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관객에게 여전히 해석되지 않은 많은 점들이 있지만 토크는 여기서 끝내고 각자 다시 한번 영화를 보시면서 많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출연해주신 평론가분들 수고하셨고요. 시청자 여러분들 다음 토크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구독, 신청, 좋아요 꼭꼭 눌러주세요.